오늘부터 4회로 기획된 읽기 쓰기 존재하기라고 이름 붙여진 강의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원고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특별하다, 혹은 이번 강의록을 통해서 출간될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글쓰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글 쓰는 작가로서 작업을 해왔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서는 항상 주제는 무언가 다른 무엇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정신분석이라든지 락강이라든지 혹은 미학이라든지 혹은 윤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다른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실천해 왔었는데,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번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반복적이다, 동어반복적이다라는 그 작업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인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한 그와 같은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라는 문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게 동어반복이구나. 동어반복은 좋은 것인가? 내가 굳이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어반복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글쓰기와 동어반복. 동어반복은 사실은 프랑스어로는 토톨로지라고 하죠.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정신분석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다른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성서의 내용을, 성서의 한 문장을,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동어반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다 아시듯이 성서에서 모세가 신에게, 야훼에게 당신은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신이 대답한 문장이 바로 동어반복인 것이죠. 나는 나이다 라는 문장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죠. 자, 이 나는 나이다라는 이 동어반복, 즉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째서 동어반복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성서에서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상식적인 차원으로 갑자기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논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정말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는 항상 동어반복이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삶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동어반복이죠. 살아야 하니까 산다라는 것. 물론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다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살아내야 한다면 동어반복을 통해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지를, 나를 왜 사랑해? 라고 상대방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의 형식은 사실은 동어반복이라는 것이죠. 네가 아름다워서, 네가 돈이 많아서, 네가 착해서. 자, 이런 서사들, 이런 수사들을 넘어서는 강렬한 사랑이 있다면, 진리에 접근한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라는 동어반복 외에는 다른 언어를, 다른 재현의 체계를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법이라는 것. 왜냐하면 타자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하나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결국 그 이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일종의 재현의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골치 아픈 논리학의 영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동어반복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어반복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할 때는 동어반복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쓸 때,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는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다루는 그와 같은 작업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그와 같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반복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우리의 강의 중에서 반복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고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 표현될 때에는 동어 반복의 형식이 가장 뛰어난 표현법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복도 있다라는 걸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글을 쓴다라는 것이 목표로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라는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프롤로그의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의의 프롤로그 부분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죠. 이미 우리의 삶에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타자가 반복되는 것이죠. 타자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작가는 아니시겠지만 일단 저는 작가이고, 그리고 작가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은 일단 최소한 저에게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작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관찰하게 되는 부분은 나 자신이 무언가에 대한 반복이라는 그와 같은 느낌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 글 쓰는 사람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선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타자가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 타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에 아주 쉽사리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엄청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와 같은 결론에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가족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나는 누구이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 수사에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그 문장의 영역에는 내가 선택한 단어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어떨 때는 선물해 준 것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제한 것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기도 한 그와 같은 이름들과 그 이름들에 따라붙는 재현의 수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일단은 타자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나 자신의 삶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타자가 나에게 부여한 타자의 수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글 쓰는 직업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타자의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글 쓰는 자의 목표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하다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그건 사실은 글 쓰는 사람들만의 소명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 타자가 그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겠죠. 그게 어떤 식당을 하시는 요리사든지 아니면 목수이건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건 그 누구도, 그 누구라 해도 선생님이건 아니면 운동선수이건 그 누구라 해도 자기 자신이 타자에 얽매여서, 여기서 말하는 타자라는 개념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 타자가 만들어 놓은, 결국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 타자들의 언어가 그 사람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어떤 진실한 순간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고, 그 순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작가가 소명으로 글을 쓰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타자가 내 안에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지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같이 그들의 삶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꼭 작가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작가만 타자가 내 안에 반복되는 걸 나는 거부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글을 쓰겠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 진실한 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누구든.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에요. 쓰기, 읽기, 존재하기라는 제목의 이 책. 이 책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인데, 여기서 미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구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소외되어 있다.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타자의 삶을, 타자가 그게 좋다. 자,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다양한 정보들을 비판 없이 그냥 신뢰하고 수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그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의심해보고 재고해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진리의 여정으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앞으로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글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주요한 쟁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글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앙은 어떤 문장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자라도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혹은 진리로 가는 여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강한 신념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그게 어떤 직업이 되었건, 저는 지금 글쓰기라는 직업을 말하고 있지만, 작가의 직업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형상과 개념과 그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 세상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개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20세기 철학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하고, 락강이 주장하는 진리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뭐냐 하면, 진리는 실체가 아니고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작가가 글을 쓰면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말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글을 쓴다면, 자, 우리가 글을 쓴다면, 제가 글을 쓴다면 목표는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왜 지금 있는 이 존재 말고 다른 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의 존재는 그게 아무리 이전의 진리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진화해온 존재라 해도 지금의 이 존재는 결국 다시금 타자에 흡수된 존재라는 것이죠. 타자에 의해서 다시금 규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이 순간에는, 현재에는 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거기에는 타자에 의해서 그늘드리워진 그림자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자가 되려는 노력은 결국은 거짓된 내가 아니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타자에 의해서 규정된 존재가 아닌
다른 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진리의 욕망이고 그 절차가 진리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를 글쓰기를 통해서 혹은 다른 직업의 영역을 통해서 실현시키려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거창하고 길었는데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글을 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를 질문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를 쓰면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뭐가 필요한가? 글을 쓰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할까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연필, 만년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종이도 필요하고 큰 모니터 있으면 참 좋겠죠. 노안이 왔으면 모니터가 좀 크면 클수록 좋겠으니까. 아니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레트로 타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 전쟁터에서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썼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들이 탄생했다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는 유배지에서 연필과 종이가 없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머리로 소설을 썼어요. 머리로 굉장히 많은 소설의 아이디어를 썼고 그걸 나중에 다시 글로 옮겨 적었었죠. 어떤 의미에서 글쓰기라는 직업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물질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스텝도 있어야 되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음악도 최소한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글쓰기는 글을 쓰는 작가의 작업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제가 이 글을 시작하기 위해서 꼽은 첫 번째 요소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글쓰기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침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침묵은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침묵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낙강적인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누가 나한테 주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침묵이에요. 나 스스로 조용히 있다고 해서 되는 침묵이 아니죠. 자, 그게 어떤 침묵인가 하면 타자로부터 호의로서 주어지는 침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주는 침묵이라는 것. 그것이 없다면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글쓰기에 필요한 글쓰기에 사용되는 침묵 말고 다른 몇 개의 실천에서 사용되는 침묵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글쓰기에서는 어떤 침묵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침묵에 대해서 제가 락강적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락강의 제자 중에 자크 알랑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982년 3월 17일 날 파리에서 했던 강의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미출간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강의록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하신다면 가서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침묵은 내가 말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관계이기도 한데요. 공간과 같은 대타자의 침묵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분석적 관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자칼랑 밀레가 왜 했는가 하면 침묵이 내가 말하도록 한다라는 이 개념을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선 먼저는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었어요. 락강은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아니지만 강연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락강이 53세부터 81세에 죽었는데 80세까지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기력이 없어진다 해도 어쨌든 아주 규칙적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그 강의록을 저 역시 분석하는 그리고 그걸 쓰고 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매주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청중들 앞에 나아가서 강의를 했을까? 이걸 세미나라고 불러요. 락강의 세미나라고 부르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청중들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냥 혼자서 글 써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청중들의 침묵에 매혹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락강이 나타나면 청중들이 뭐 기침 소리도 나고 뭐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도 있지만 락강이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죠. 조용해져서 락강을 주시하고 락강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죠. 락강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죠. 자, 그 침묵, 이 침묵은 무시 못할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물 받은 자는 아주 행복한 강연자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호의로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호의로서 침묵을 부여할 때에 강연자가 마주한 그와 같은 침묵은 강연자에게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매혹당했기 때문에 락강은 죽는 순간까지 청중들 앞에 나아가서 강연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에게 침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청중이 주는 침묵은 타자의 침묵이죠. 타자가 강연자를 위해서, 내가 강연자라면 타자인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해 주시는 침묵이에요. 그 침묵을 마주하고 그 침묵에 제 기표를 던지는 실천을 결국 강연이라는 실천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락강은 뭐 다른 강연자와 락강이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락강은 그 침묵을 여러분들이 청중들이 호의로서 아주 지극한 호의로서 선물해 주신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미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걸 무겁게 만들어서 침묵이 만들어 놓은 그 진공 상태를, 그 의미의 공백 상태를 봉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공백을 남겨둔 것이죠. 그 침묵을 여전히 남겨서 청중들이 집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청중들이 원하는 이해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청중들의 사고 속에 물음표를 여전히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청중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발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락강이 어떤 선생님으로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에 제자들이, 청중들이 파묻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락강은 질문하는 기표를 던지는 사람이었고 기존에 존재하는 의미들을 흔드는 기표를 던지는 사람이었지, 존재하는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지식으로 세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강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락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변증술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셨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붕괴시키죠.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락강은 모른다라는 개념을 전달하죠.
상대방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다면 내 말이 틀렸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가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반문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나에게 묻는가? 진리는 네가 생산해내야 하는 거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모른다라는 사실밖에 없다. 즉 공백을 주는 것이죠.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 편을 보면은 대화 편의 국가를 보면은 상대방이 그 논쟁의 상대방이 소크라테스와 논박하고 자신의 지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구석 자리에 가서 조용히 침묵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침묵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건 침묵을 선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이라면 락강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지금 제가 말하는 청중의 침묵은 일방적으로 청중이 강연자에게 주는 게 아닌 것이죠. 청중이 강연자에게 주고 강연자가 다시 청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 즉 주고받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가 새롭게 사고될 수 있고 새롭게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시하는 것. 자, 이게 청중의 침묵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서 생산적인 가능성의 기능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었다면, 자, 이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렸던 그 밀레가 말했던 인용문에 제시된 것처럼 분석적 관계에서도 토대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침묵입니다. 첫 번째 침묵은 청중이 강연자에게 주는 것이었잖아요. 이 두 번째 침묵으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분석가의 침묵이에요. 분석가의 침묵이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정신분석적인 상황에서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뛰어나고 귀한 선물은 바로 침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석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석가는 내담자가 말하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죠. 자, 그게 다른 심리상담과 락가니언 정신분석이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심리상담은 사실은 상담사가 충고를 해주는 과정으로 상당 부분이 채워지게 되죠. 그 과정이. 자, 그런데 락가니언 정신분석에서는, 자, 그 락강의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의 발화가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이죠. 내담자가 말하는 것, 내담자가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 다른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겨냥한다면 결국 주인공은 내담자예요. 말을 하러 온 사람. 다른 영역에서는 뭐 환자라고도 부르는, 정신분석이 락가니언 정신분석에서는 분석 주체라고 부르는. 자, 그 내담자가 진정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분석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침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은 조금 특이한 침묵이에요. 개인적인 수준의 침묵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석가가 그냥 혼자서 침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분석가가 세계를 침묵시키는 수준의 그와 같은 침묵의 양도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지 분석가 혼자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가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분석실에 들어가면 이 분석실 안에서는 이 세계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이 세계가 나를 판단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세계가, 고정관념이 타자의 다양한 말들과 의견과 시선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분석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분석가의 역량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계를 침묵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기능에 달려 있다는 거죠. 분석가는 이 세상을 침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세상은 입을 다물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세상은 이제 침묵을 지킵니다. 세상의 고정관념과 판단들은 이제 정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양도되는 그 침묵은 공적인 침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침묵하는 것이니까 개인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침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내담자는 락칸이언 정신분석의 이론에는 그 분석과 담화라는 수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침묵을 제공하면 그 침묵에 매혹된 내담자가 새로운 기표를 생산해낸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표를 생산해낸다라는 건 타자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이죠. 타자는 이제 침묵했으니 타자의 기표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내담자는 자기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분석과 담화가 해석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침묵의 유형이라면 세 번째 침묵은 조금 더 치명적이죠. 세 번째 침묵은 실어증. 자, 이 실어증은 여러분 실어증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어증이 정신의학에서 참으로 난감한 병증이라는 것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는 실어증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게 되는지, 멀쩡하게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엔 여러 유형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아예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도 있고, 아니면 루푸스라고 하는 발성장애 유형의 실어증도 있죠.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취약하게 나오는 것, 거의 앞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수준으로 나오는 것. 자, 이와 같은 실어증도 존재하는데 그 실어증의 원인을 현대정신의학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가정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어증이 발병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종류의 충격 때문에,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충격, 환경에 의해서 가해진 심리적 충격 때문에 실어증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자, 이 실어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심리학은 저렇게 해석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어증은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침묵을 말하도록 하는 증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실어증이라는 것은 공백을 발음하는, 자, 그와 같은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어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어증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무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어증의 원인을 무의식에 둔다면 무의식은 실어증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무언가를 발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공백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의 언어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실어증자들, 실어증을 병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담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실어증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어증이라는 것은 결국 당신들의 언어로는 나의 진심을 표현할 방도가 없다. 그러니 나는 침묵 시위를 하겠다라고 무의식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의식의 차원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의식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죠.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말은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의식의 배후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언어를 통해서는, 즉 아버지의 언어를 통해서는, 즉 고정관념과 가부장적인 언어의 체계를 빌어서는 내 진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침묵의 시위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실어증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자신에게 공백을, 침묵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 침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 침묵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당함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함을, 혹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고 수사할 수 없는, 서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침묵이 발음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실어증의 개념은 제가 일전에 글쓰기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글 쓰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다른 강의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선 먼저 글 쓰는 자는 실어증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왜냐하면 글 쓰는 자는, 진정으로 진실하게 글을 쓰려는 자는 타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온통 타자의 언어인 것이니까 나 자신의 글을 쓰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공백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글을 쓸 수 없다라는 타자의 언어의 불가능성 자체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침묵의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이 세 가지 유형의 침묵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침묵의 표현들을 굉장히 거북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해 왔어요. 누군가가 침묵하면 그 침묵이 오히려 무언가를 항의하는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을 불안한 것으로, 그 침묵을 이상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의 전조인 것처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은 침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개심을 롤랑 바르트는 중립이라는 텍스트에서 이미 소개를 했었어요. 롤랑 바르트가 중립이라는 텍스트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인데 중립이라는 텍스트의 5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르크마다를 인용하면서, 토르크마다라는 중세의 혹은 초기 르네상스의 한 인물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롤랑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암묵적 이단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레지 앙플리시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암묵적 이단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것, 즉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사회적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암묵적인 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묵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물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 자, 이것도 어떤 종류의 범죄의 수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건 그런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권력에 항의하는 자로서 침묵하는 자의 암묵적인 그와 같은 태도가 범죄라는 거예요. 위반이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묵적인 것은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사유이기 때문이고 모든 범죄의 영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모든 그와 같은 혁명적 태도가 시작되는 최초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가를 지금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침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즉 대타자의 세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즉 타자의 세상은 침묵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침묵은 자신들이 반복하는 것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타자가 반복되는 것에 침묵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구도 속에서 예술가들은 실제로 침묵을 혁명적인 예술의 표현을 위해서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어 왔었던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의에서 주목하자고 제안드리는 예술가는 그야말로 침묵으로 음악을 만들었던, 여러분 다 아시는 존 케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존 케이지. 다 아시죠? 여러분, 존 케이지가 4분 33초라는 제목의 피아노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 근데 사실 그 피아노 곡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악기를 연주하지 않을 테니까.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 이게 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곡의 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초연된 경우가 있었죠. 1952년에 우드스탁에서 데이빗 튜더라고 하는 연주자에 의해서 초연이 됐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초연이 됐어요. 첫 연주가 됐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공백이 연주되는 거예요. 공백이.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조금 전에 제가 청중이 강연자에게, 연사에게 침묵을 선물한다. 자, 당신의 우리 이야기, 당신의 강의를 우리가 듣고 싶으니 우리의 침묵을 당신에게 전달해 드리겠다. 그러니 그 침묵을 당신의 기표로 메꾸어 달라라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청중의 침묵의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존 케이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중에게 연주자가 침묵을 선물하는 거죠. 그 악보에, 그 4분 33초라는 그 악보에 1장과 2장과 3장이 있는데 각각의 장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고 똑같은 단어 3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태싯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음악 용어로 침묵이란 뜻이에요. 1장 침묵을 지킨다. 2장 침묵을 지킨다. 3장 침묵을 지킨다. 침묵을 연주하는 거예요. 침묵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을 주었을 때 비로소 청중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침묵을 둘러싼 그 가장자리에서 침묵을 둘러싸고 자글거리는 소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결국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의 배후에 유령처럼 떠도는 공백의 존재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존 케이지는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분 33초라는 침묵의 음악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침묵을 다루는 자는 아주 많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존 케이지의 음악을 이야기했지만 미술의 세계에서도 침묵, 공백을 다루고 공백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특히 미니멀 아티스트들이 단색 평면을 제시하고 단색 평면 속에서 결국은 공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침묵을, 회화에서의 침묵을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었죠. 그리고 베케트의 작품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발화들을 쏟아냄으로써 그 무의미의 기표들이 끌어내는 침묵을 작품 속의 무대 위에 구체화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자, 침묵을 예술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했던 예술가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침묵이 기존에 존재하는 타자의 권력을,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사를,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의 역사를,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역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침묵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침묵인가 하면, 예를 들면 증상 역시 한 사람의 역사를 정지시키고 침묵을 도입하도록 만드는 매개체라고 간주하는 것이 또한 정신분석의 침묵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누군가의 인생이 마치 소설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소설처럼 이루어지잖아요. 프로이트는 그걸 가족 소설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누군가의 부모 밑에서, 누군가의 형제 밑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저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소설이라고 본다면, 이 소설을 소설이도록 인지하도록 만드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잘 되어가지 않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 증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신분석이 말하는 그 실어증과 같은 것, 혹은 여러 가지 뭐 전환증과 같은 것, 혹은 강박증도 마찬가지이고, 다양한 종류의 정신분석이 증상으로 간주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침묵을 도입하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침묵의 도입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술가들이 도입하려고 했던 그 침묵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정신분석가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침묵들이 있습니다. 이런 침묵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고 그 다음에 작가의 침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 쓰는 사람은 어떤 침묵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글 쓰는 사람에게 침묵을 줄 수 있는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궁극적인 침묵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침묵이에요. 자, 제가 침묵이라는 개념의 기본 구도를 말씀을 드렸죠. 침묵은 누가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사건처럼 가져와야지 내가 아무리 혼자 침묵한다고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사실은 다양한 잡념들이, 타자의 언어들이 그 텅 빈 공백에 간헐적으로 열린 그 공백의 구멍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리 나는 침묵하고 싶어, 나는 침묵 속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나는 고독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 해도 타자의 언어가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나에게 침묵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침묵들은 대부분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침묵이죠. 그러니까 그 침묵이 아무리 호의로서 주어진다 해도 그 진위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청중들이 강연자 앞에서 주는 그 침묵도 과연 그게 호의로서의 침묵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락강 역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강연을 했고 강의를 했고 그 침묵을 호의로서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이 공모하고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개입해서 락강을 파문시키도록 만드는, 그 락강이 강의에서 말했던 그 언어들을 문제시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락강을 파문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진 사건들을 락강 스스로도 경험을 했었던 것이니까 항상 청중의 침묵이 호의로서 주어지는 침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대학에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이와 같은 일반인 대상도 강의를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경험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중의 침묵에 대한 다양한 이질성들을 증명하는 사건으로서 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청중들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요. 어떤 청중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청중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라는 그런 시선을 던질 때도 있죠. 그런 침묵도 있어요. 인간이 우리에게 마련해주는 침묵은 위태롭다라는 거죠. 과연 저 침묵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침묵일까? 아니면 나를 밀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침묵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분석가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분석가가 침묵을 지킬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능력이 없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야? 직무유기 아니야? 저 사람 제일 돈 받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네? 라고 오해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분석가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 이 인간들이 주는 이 세속의 침묵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결국 도달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침묵을 경험하려고 하죠. 봉쇄 수도원 혹은 무건수행을 하는 그와 같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신이라는 거대한 대타자가 아무런 악의 없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선의를 의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침묵을 부여하는 장소에 틀어박혀서 평생을 공백과 마주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승들이라는 거죠. 수도원의 수도승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침묵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진실한 무언가에 접근하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세계가 말하도록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계에는 진리가 없죠. 세속의 세계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속의 세계에는 세속의 논리가 있는 것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속은 현상 유지를 원해요. 이 세계는 이 세계의 현재 권력이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이상, 즉 침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멈추도록 하는 사건이 필요한데 정신분석에서의 내담자들은 바로 증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건과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침묵들은 인간의 세계에서 발생한 침묵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는 수도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침묵에 의존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침묵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강연자, 분석가, 혹은 연주자와 청중, 혹은 수도승, 구도자. 자, 이런 세계에서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작가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작가는 누구에게 침묵을 선사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누가 작가에게 침묵을 줄 것인가? 일단 신은 아니에요. 작가는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으니까. 작가는 자신이 말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오만한 직업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경한 직업이기도 하죠. 물론 기독교의 역사에도 작가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작가였고, 요한복음의 그 모든 성서의 필자들이 다 작가인 것이죠. 다 작가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뒤에 숨죠. 그들은 내가 이걸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썼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쓴 것이지 성령이 내게 와서 이걸 쓰도록 만든 것이 내가 내 능력으로 쓴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걸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작가들은 상당히 오만할 수 있어요. 불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가는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 신에게 침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많은 작가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그럼 작가에게는 누가 침묵을 주는가? 어떤 분은 독자 아닙니까? 강연자는 청중에게 침묵을 선물 받았다면 작가는 독자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작가가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경험하셨을 테지만, 글을 쓰는 시간과 독자가 책을 읽는 시간의 간극은 굉장히 멀고, 심지어는 이 간극의 연결의 확실성도 항상 의심받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글을 쓰지만 과연 이 글이 독자에게 가서 일단 책으로 출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책으로 출판이 되어서 팔릴 것인가, 팔린 다음에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읽힐 것인가의 이 모든 절차들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약을 겨냥하고 쓰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독자를 염두에 두고 독자에게 팔릴 것을 겨냥하고 쓰는 책들은 기획된 책들이죠. 그런 책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작가에게 독자는 없어요, 여러분. 책에게는 독자가 있죠. 책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책이 독립적인 삶을,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책은 독자와 만날 수 있지만 작가는 독자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토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만나죠. 하지만 북토크에서의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쓴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북토크에서의 주인공은
책이죠.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의 손을 이미 떠난 거죠. 자, 그래서 독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에게는 상당히 덧없는 미래 시제에 관련된 소망이에요. 아, 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독자가 이렇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에 관련된 문제이지 확실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자가 침묵을 주지 않아요. 독자가 침묵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독자들이 만약에 독자가 침묵을 준다고 가정한다 해도 독자들은 읽죠. 읽는 자인 것이야. 독자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읽는 자. 소리내서 읽는 것이죠. 마음으로 소리를 내고 실제로 입으로 발음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건 독자가 책을 잡는 순간 그건 독자의 목소리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니까 거기엔 침묵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독자도 작가에게 침묵을 주지는 못하죠. 그럼 누가 주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의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가 책을 쓸 때 제가 책을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났던 거죠. 이 강의 준비하면서 혹자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쯤이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글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가 아니구나. 문장론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망하시기에는 아직 늦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쓸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물론 문장론이나 구문론 이런 거는 아닐 테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개인적이긴 하지만 아주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저에게 어떤 침묵이 와요. 그것 때문에 글을 쓰게 돼요. 어떤 침묵이 경험이 돼요. 실제로 추상적이고 어떤 인문학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침묵이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매일 아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마치 청중들이 주는 강연장에서의 그 침묵을 강연자가 느끼듯이 저도 하나의 책을 쓰기 시작하면 분명히 침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금방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저에게 침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작가에게는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 침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책에 첫 번째로 인쇄되는 그 첫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책을 쓰고 싶도록 만드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문장,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출간한 첫 책의 제목이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유령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유령이라는 단어가 왔고 이 유령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유령이라는 단어가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왔고 이 문자가 결국은 저에게 글을 쓰도록 만드는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갖게 했다면 이 문자는 저에게 침묵을 가져다 주는 문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한다면 어떤 욕망을 갖게 될까요? 표절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글을 쓰겠다. 나 진지하게 글을 쓰고 싶어. 그게 뭐가 되었건, 소설이 되었건, 문학작품이 되었건, 시가 되었건, 아니면 인문학 책이 되었건, 철학책이 되었건, 정신분석에 관련된 책이 되었건, 그게 뭐가 되었건 우리가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것은 나의 글을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글을 나만 쓸 수 있는 걸 쓰고 싶다라는 것이죠. 남들도 다 썼고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된 걸 나 역시 반복하고 싶다라는 글을 쓰고자 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렇게 짜집게 하는 책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논의 사항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글쓰기를 소명으로 삼는 자들이 어떤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를 질문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죠. 새로운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표절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문학의 역사와 인문학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를 뒤집어 버릴 그와 같은 전혀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한 새로운 글이고 싶다라는 거죠. 남들의 글을 베끼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글쓰기의 욕망에 대한 형태인 것이잖아요. 남들처럼 쓰지 않고 나만의 글을 쓰고 싶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나만의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타자가 침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령이라는 단어 혹은 어떤 문장,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원고의 제목은 쓰기, 읽기, 존재하기인데 첫 번째 문장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였어요.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라는 문장이 저에게 왔을 때 그 문장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침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에 관련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글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새롭지 않은 것이 침묵하도록 만드는 욕망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장이 유령 혹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라는 이 문장이 결국 나에게 침묵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글쓰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우리에게 와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과 함께. 그리고 그 문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글을, 즉 진실한 글을 쓰도록 만들려는 그와 같은 욕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나의 귀를 닫게 만들어요. 이전에 존재하던 글들, 이전에 존재하던 논리들에 대해서 무심하도록 만들죠. 새로운 걸 하고 싶으니까 고리타분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글을 쓰고 싶으니까 남들의 글에 대해서는 관심이 끊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은 장님이 된다. 그런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눈 멀고 귀 멀죠. 왜냐하면 이 사람만 보고 싶으니까. 이 사람만 보고 싶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타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욕망인 것이죠. 글쓰기의 욕망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쓰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존재하는 세간의 세속의 논리들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된다는 거죠. 강하게 침묵을 듣고자 하는, 공백만을 보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욕망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작가를 위한 침묵은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문장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공백이 형성되는 거죠. 하나의 문장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의미에서 공백을 등진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세계를 공백으로 만들고 그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거죠. 텅 빈 장소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을 쓴다는 것, 그 과정의 성패는 얼마만큼 이 침묵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작가가 얼마만큼 그 공백을 견뎌내느냐, 그 공백을 견뎌내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다시 익숙한 것의 세계들이 있잖아요. 다시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고 익숙한 언어들이 있고 익숙한 논리들이 있고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사례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주는 긴장이, 이 사랑이 주는 강렬함이 너무나 강력할 때, 그래서 나의 삶을 위협할 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 때 때로는 우리가 뛰쳐나가죠. 밖으로 뛰쳐나가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래, 너 너무 빠져 있었어,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너무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눈이 멀었던 거야. 똑바로 보라고. 너네 둘이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 너네 그런 사랑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었어. 너네 그런 사랑하다가 파문당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강렬함,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진공을 견뎌내는 고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진리는 그 진공 속에 있어요. 진리는 사랑 속에 있어요. 그 진공을, 그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내는 그 사랑의 침묵이 주는 그 강렬함을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가 결국 이 사랑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글쓰기도. 작가가 첫 문장을 컴퓨터로 글을 쓴다면 모니터에 걸어놓죠. 첫 문장을. 저의 경우에는 이번 원고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였어요. 그걸 걸어놓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텅 빈 상황, 아무것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상황, 혹은 무언가가 쓰여졌다 해도 그 나머지는 채워야 할 공백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텅 빈 진공의 긴장감을 견뎌낼 수 있는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가가 이 책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여러분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는 글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책을 쓰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혹은 평단에서 학계에서 인정해주는 책을 쓰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을 쓰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진공의 경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열흘, 30일, 3개월, 1년, 2년 지속되는 그 작업의 과정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그 공백의 긴장감을, 그 침묵을 어떻게 참아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걸 참아냈다면 무얼 쓰더라도, 무얼 썼더라도 성공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이전 책들이 그 공백을 어떤 것들은 견뎌냈고 어떤 것들은 견뎌내지 못해서 서둘러 마무리가 되었고 어떤 것들은 견뎌내지 못해서 서둘러 마무리되는 걸 넘어서서 이전에 존재하던 개념들로 봉합이 되었고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성공도 있었고 했던 것이지만 점점 더 앞으로는 더욱더 저의 글쓰기는 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공 상태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글이 잘 써질 때는 거의 그 공백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후다닥 써지는 거죠. 하루에 뭐 몇십 페이지씩 써지는 그런 아주 글이 빠르게 잘 써지는 경험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글을 쓰는 거지 작가로서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로서의 삶은 공백을 음미하고 공백을 마주하고 공백을 통해서 사유를 개방하고 새로운 것들을 드리고 그걸 가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다양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지 단지 어떤 의미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침묵, 이런 침묵, 즉 작가가 만나게 되고 어떤 첫 번째 문장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글을 쓰겠다는 욕망 안으로 들어가서 작가가 만나게 되고 그 만난 상태에서 작가가 견뎌내야 하는 이 침묵을 사건이라는 바디우의 용어를 빌어서 사건으로서의 침묵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자 이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얘기해요. 사건이 아닌 것은 이런 거죠. 사건이 아닌 것은 익숙한 거예요. 내가 항상 다루어 왔고 다룰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 자, 이건 사건이 아닌 거죠. 그냥 일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무언가가 사건이라면 그 침묵이 만약에 사건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그 침묵이 나를 압도하고 그 침묵이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개념들을 버리도록 나를 강제하는 그런 역량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사건으로서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는 그 침묵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글쓰기라는 것은 즉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프로바이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즉흥 연주를 하잖아요. 즉흥 연주를 할 때는 물론 아무것도 없이 하지는 않죠. 테마가 있죠. 테마와 변주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있어요. 이건 몇 분 할 거다, 몇 번 할 거다, 이 테마를 몇 번은 내가 하고 몇 번은 상대방이 할 거다. 자, 이와 같은 합주할 경우에 즉흥 연주에 있어서 테마는 필요해요. 변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하죠. 하지만 즉흥 연주는 즉흥 연주인 거죠. 글쓰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흥적이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글쓰기에서 주제는 공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침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다루는 기술이 글 쓰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 공백을 다룰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글 쓰는 사람이 공백을 다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글 쓰는 사람이 침묵을 다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의 모니터에 첫 문장이 있죠. 혹은 어제 쓴 마지막 문장이 있죠. 계속 글을 쓰는 와중이라면 그 마지막 문장이 일단은 공백을 밑에 깔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글자를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깔린 문장을 위에 있는 그 마지막 문장의 의미의 연속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도약의 공간으로 다루는 것이죠. 이게 공백이 주인공이 되는 글쓰기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공백이 주인공인 즉흥 연주라는 것의 구조인 것이죠. 글쓰기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글쓰기가 틀리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계획되어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정교하게 전개된 글도 좋은 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글쓰기라는 것은 즉흥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글이 저에겐 좋은 글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그래 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박사 논문도 그와 같이 썼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촘촘히 따르고 전개시키는 방식의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글쓰기라는 것은 공백을 견디는 거니까. 공백과 마주하고 그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 다음 개념들을 발명해내고 그걸 따라간 다음에 다시 남겨지는 공백 속에서 그 공백과 마주하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개념을 따라가는 것, 또 다른 문자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글이 끝나고 나면 결국 내가 계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장소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의 글쓰기의 여정이 저에게는 글쓰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글쓰기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을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가가 글을 쓰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생각하던 건 이전의 나인 것인데 이전에 내가 글 쓰는 과정에서 반복된다면 나는 이전의 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침묵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임프로바이즈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침묵을 주인공으로 하는 글쓰기는 작가의 과거를 지우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가의 과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글쓰기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글쓰기. 한 작가가 자신의 과거와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글쓰기가 저는 가장 진실한 글쓰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쓰기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성서의 누구인가요?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 바울로.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사울이었죠. 사울.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 사울과 바울 동시에 쓰던 이름이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쨌든 유대의 이름이고, 바울로는 파울로스는 그리스어로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를 뜻하죠. 사울은 사울 왕을, 유대 역사의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잖아요. 자, 바울이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러 가고 있었죠. 자, 그때 성서에 표현되기를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일으켰나요? 어쨌든 강한 충격을 주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죠. 사울이 눈을 멀게 된다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3일간 눈이 멀죠. 3일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고독 속에 들어가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침묵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듣는 목소리는 진리의 목소리죠. 침묵 속에서. 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결국은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썼던 작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바로 침묵의 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이 찾아왔었다는 거죠. 사울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3일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었죠. 사울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자가 되도록, 성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자, 이게 한 작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작가가 신약 성서의 위대한 작가죠.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글 쓰는 자, 글 쓰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던 자. 그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침묵이 찾아왔고, 그 침묵이 사울의 과거를,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이렇게 거창하게 성서의 역사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거창한 방식으로 혹은 조금은 미신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엇인가요?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타자의 언어예요. 타자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남자야, 너는 그런 여자야, 너는 그런 학생이야, 너는 그런 아들이야, 너는 그런 딸이야, 너는 그런 엄마야, 너는 그런 아빠야, 너는 그냥 그런 부장님이야, 차장님이야, 과장이야, 사원이야, 대학생이야, 너는 그래, 이력서에 써진 그게 너야 라고 우리에게 강제할 때, 자, 타자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할 때 글쓰기는, 작가는 바로 그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바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건처럼 침묵이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시각장애가 찾아왔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신분석에서 내담자들 중에, 프로이트의 환자들 중에는 시각장애를 경험하는 안나오도 있었고, 안나오는 실어증도 경험했죠. 다양한 방식의 침묵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사건으로서. 그런데 그 사건을 만약에 사울이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다시 유대교당으로 돌아가야겠다,
바리새인들에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그 침묵은 아무 무용한 침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새로움의 자신을 개방했어요. 이전의 자신을 거부하고 새로움의 자신을 개방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종류의 침묵이 진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건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침묵의 기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기능을 믿고 과거의 우리보다는 미래의 우리를 욕망하는 절차 안으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침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첫 번째 문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책의 아이디어로서의 첫 번째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강연을 듣다가, 혹은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혹은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혹은 어떤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하나의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침묵을 가져오는 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있다라는 거. 여러 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즉 과거를 입 다물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미래로 개방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글쓰기와 관련된 저의 침묵 이론이에요. 침묵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글을 써보신 분들, 혹은 어떤 예술 작업을 해보신 분들, 혹은 어떤 종류의 그런 작업이 아닐지라도 이런 침묵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 침묵이 나에게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거 우울증이더라. 침묵은 말의 진공 상태인 것이잖아요. 침묵은 타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해 주질 않는 진공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가죠.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표가 핍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기표가 핍진하면 생각이 빠르게 전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이란 언어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언어가 핍진해지니까 생각이 느려져요. 생각이 느려지니까 행동도 느려지죠. 행동도 느려지니까 신체 기능도 느려져요. 세로토닌의 수치도 감소해요. 우울해지죠. 식욕도 떨어지죠. 자, 이런 병이 있죠. 이 우울증을 뭐라고 부르나요? 작가의 병이라고 부르죠. 작가의 병.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침묵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 것처럼 말씀해 드렸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침묵은 작가를 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작가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세상의 침묵이 찾아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 속에서 자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해 드려야 하는 분명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작가가 침묵이 필요하다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침묵이라는 건 전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전의 세계가 속삭이는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 쓸 수가 없어요. 좋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의 미술사들, 이전의 선배 작가들이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방식에 불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방식이 더 이상 내게 속삭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과거가 침묵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것은 과거이니까, 미래는 아직 도래한 것이 아니니까 결국 과거가 침묵하면 모두가 침묵한 거예요. 그 침묵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설명까지는 완결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단은 운만 띄워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침묵은 우리를 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울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자살해버리든지, 아주
양면성을 가진 일종의 야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걸 길들이지 않으면 침묵은, 작가가 그 침묵을 길들이지 않으면 책 한 권 정도는 좋은 걸 쓸 수 있어도 평생 그걸 견디면서 쓰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 침묵을 길들이지 못해서 죽었어요. 자살했거나 우울증 속에서 글쓰기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세속적인 글들, 대중들이 좋아하는 글들, 즉 고독하지 않은 글들을 쓰게 되었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글을 쓰는 기술에 있어서 침묵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이론들을 제시해 드렸다면 침묵에 관해서는 그걸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침묵을 길들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